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오늘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문기 강사라고 합니다. 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주제는요. 구독 경제 시대 속에서 서비스업의 미래 전략에 대한 토픽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유튜브 또 라이브를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언제든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먼저 첫 번째는 구독 경제 시대의 어떤 정의와 그리고 최신 시장 트렌드,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국내 구독 경제 서비스 유형, 마지막으로는 구독 경제 시대의 성공 전략을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독 경제 시대의 정의와 그리고 최신 시장의 트렌드입니다. 구독 경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요새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예전부터 구독 경제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신문 배달이나 우유 배달 같은 경우도 구독 경제의 일환이라고 될 수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서 지속적으로 또 월 정액 형태의 서비스를 지불하는 것이 구독 경제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결국 이 구독 경제의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는 바로 이 프라이싱, 가격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라도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특히 교육 업종 쪽에서 이 구독 경제에 대한 비즈니스 여러 가지 모델을 좀 잘 적용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많이 보고 있는 이 구독 경제 모델이 뭐가 있냐? 헬스장도 대표적인 구독 경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강남역에 있는 헬스장을 또 가보면요, 오히려 이제 동네에 있는 헬스장보다 가격이 더 싼 것들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어가지고 강남에 있는 헬스장을 좀 다녔었는데, 헬스장이 저희 동네에는 오히려 뭐 한 달에 6만 원, 7만 원까지 하는데 강남 헬스장이 오히려 4만 원, 5만 원? 수백 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도 그런 데가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런 피트니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그런 쪽도 월정 형태로 회원권을 판매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유지를 하고 실제로 개인 PT로 넘겨서 실제 순이익을 만드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 구독 경제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프라이싱을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물건이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혜택의 가치를 생각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어떤 거부감이 없는, 소비자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진입장벽이 적게 만들어야 실제로 여기서도 많은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헬스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제 월정액이 5만 원이나 6만 원 정도 되니까 한 달 동안 하는데 안 가더라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헬스장 요금이 한 달에 막 100만 원, 200만 원이라면 오히려 사람들이 길을 쓰고서 가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헬스장 운영 입장에서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헬스장을 매일매일 나오면서 거기에서 뭐 물건을 쓰고 그다음에 뭐 샤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월정액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실제 태반이기 때문에, 구독 경제 서비스 중에 하나는 이런 프라이싱 모델은 진입 장벽을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입 장벽을 낮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포인트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책을 보면 좋은 게요, 행동경제학 관련된 책을 보시면 좀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특히 한국보다 이 구독 경제에 대한 거는요, 미국 쪽에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이제 퍼널 마케팅이라고 해서 구매 전환 마케팅까지 좀 상당히 많이 시켜가지고, 워드프레스나 이런 홈페이지 쪽에다 가지고 소책자 마케팅 상당히 많이 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며칠 동안 계속해서 푸시 메시지를 날려서 결국 그 사람들을 월정액 서비스 형태로 가입을 시키고, 그럼 거기서 여러 가지 발생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이 구독 경제를
구매 전환과 연결을 좀 시켜서 하시면 좀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낮은 가격으로 고객들을 처음에는 그 체험을 하게 만들고 순이익을 많이 만들려면 결국에는 컨설팅으로 넘긴다든지 혹은 그 고단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 구매 전환에 대한 컨버전 레이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환경 조성을 좀 잘해야 실제로 그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매출이 점점 증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 경제 비즈니스 핵심이 이 포인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등장하게 됐던 배경이 특히라도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더 구독 경제에 대한 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경제 이전에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유 경제라는 게 한참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에어비앤비나 혹은 뭐 소카라든지 그죠? 뭐 카풀 같은 것들도 이런 것도 많이 좀 이용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조금 활성화되다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들이 썼던 것들 좀 같이 좀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 이제 넥스트로 좀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현재 어떤 구독 경제로 넘어오게 됐는데요. 결국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런 것보다 어떤 1인 가구, 2인 가구, 나홀로족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라도 이제 여성의 어떤 경제 참여율 어떤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MZ 세대의 어떤 소비층 전환 그리고 디지털의 어떤 매체라든지 이런 채널 참여의 어떤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신규 플랫폼 사이에서 어떤 구독 경제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생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요새 보게 되면 또 카카오 뷰라고 해서 카카오 쪽에서도 그 구독 경제로 모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시작을 아직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시작을 해보시고요. 카카오 뷰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컨텐츠나 혹은 뭐 인터넷에 있는 뉴스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큐레이션을 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채널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좀 하나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컨텐츠나 서비스를 큐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또 키워 나간다고 한다면 결국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또 이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상을 막 올렸다가 이제 애드센스 수익만 광고 수익으로 얻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또 유튜브도 뭐 그 채널에서 회원 가입에 대한 이런 그 프리미엄 그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컨텐츠 서비스도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이런 프리미엄으로 또 확장이 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출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것들 때문에 그 예전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구독 경제가 이전에는 비슷한 형태로 했었을 때는 월정액 서비스라고 하는 그 리스의 개념이죠. 그 차량 렌트.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일회성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비용 자체가 크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구독 경제 서비스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2016년부터 점점 커지고 있고 코로나가 터진 다음부터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경제 서비스가 결국에 이제 프라이싱의 개념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그 IT 기기라든지 IoT 기기들과 접목된다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랑 여러 서비스랑 결합된 어떤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좀 진행하면서 이런 서비스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파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세계적으로는 좀 추세가 된 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구독 경제 서비스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 이런 겁니다. 뭐 음원 서비스, 그 멜론 그 유료로 결제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음악을 뭐 몇 개씩 들을 수 있다든지 예전에도 그 있었죠. P2P 서비스 중에서 소리바다라는 게 있긴 했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SBS는 KBS나 MBC 같은 방송사에서 이제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려면은 그 월정액 서비스라든지 그 유료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형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요새 보게 되면은 뭐 넷플릭스나 뭐 웨이브나 이런 컨텐츠 서비스 쪽에서 특히라도 이런 구독 상품의 소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서비스 쪽에 그 좀 익숙한 MZ 세대와 그리고 3040의
조금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런 구독 경제나 서비스 형태가 좀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경제 서비스 그리고 공유 경제 그리고 구독 경제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그러니까 전통 경제에서 이런 소유나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유권을 가졌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뭐 소비자가 뭐 갑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소비자가 모든 걸 좀 다 했다가 공유라는 거는 일정 기간이나 이런 거를 쉐어를 하는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구독 경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월정액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 형태로 내가 그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갖고 있는 상품이나 컨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게 이 소유권의 방식이고요. 그래서 전통 경제는 일회성으로 뭐 한꺼번에 지급한다든지 했다가 공유 경제가 되면서 점유 시간에 따라서 지불했다가 지금은 일정 이용 기간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형태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소비자의 선택 같은 경우도 뭐 한번 구매하면 뭐 바꿀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통 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렇게 발생됐다가 이제 요새는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고거래 쪽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전통 경제처럼 한 번에 구매하면 내 물건이 되었던 거를 지금 요새 또 보게 되면은 이 물건 한번 사면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쓰는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시기가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새 보게 되면은 쓸 수 있는 이 기간 동안만 사용을 하고 또 되파는 이런 형태의 또 전통 경제 플러스 그 중고거래 서비스가 연동돼서 상당히 좀 시장을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또 요새 그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에어비앤비가 조금 많이 힘들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보다 오히려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쉬고 싶다는 또 욕구가 있다 보니까 다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유경제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파생이 되고 비즈니스가 좀 커지려고 하는 단계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좀 요새 보게 되면은 이런 구독경제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경제 같은 경우 특히나도 이제 회원권 범위 내에서 수시로 이제 원하는 대로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독경제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확장성이 되게 큰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보게 되면 이런 구독경제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쪽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시장이 교육 쪽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라도 이런 것들은 예전에 교육 어학원 중에서 해커스 어학원이라고 해서 그 해커스 어학원이 갖고 있는 뭐 토익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컨텐츠 서비스를 인간 같은 경우는 무료로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새로 찍는 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찍어 놓은 영상 같은 경우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소비하지 않는 영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묶어서 이제 그 고객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컨텐츠나 서비스라고 해서 프리패스 개념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돈을 내면은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뭐 100개, 200개를 다 무제한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다.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미 찍어놨던 영상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보통 교육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월정액 서비스 형태로 해서 프리패스 상품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컨텐츠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조를 그렇게 짜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비용을 받고 기존에 있는 것들 좀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사이트에 올려놓으시면은 거기선 또 거기대로 사람들이 결제가 발생하고 또 새로 찍는 거라든지 새로 만드는 것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또 프라이싱 가금을 시키는 거 되기 때문에 그 예전처럼 그 기간이 지나거나 오래된 것들을 폐기시켜야 되는 것보다 지금은 이런 걸 통해서 낮은 가격이라도 계속 고정 수익을 발생시켜 나가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보게 되면 대기업 쪽 같은 경우도 이런 구독 경제 열풍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세계 백화점 같은 경우도 이 과일 구독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 양극화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쓰고 싶고, 그다음 또 돈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비싼 거, 그러니까 나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서 그런 프리미엄 고객층을 타겟으로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중요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검증된 과일 같은 것들 조금 소비하고 싶은 이런 게 또 있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제철 음식이라는 거에도 뭐 제철 과일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다 보면은 이 시기에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 시기에 제일 맛있는 과일 같은 것들을 구독경제 서비스를 통해서 프라이싱을 하고 그러면은 그 시기에 맞게끔 과일을 배송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또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또 그것도 거기서 사람들한테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CU 캔맥주 구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맥주를 먹으러 갔을 때 맨날 먹는 맥주만 좀 많이 먹기도 하지만 또 요새 보게 되면은 또 외국 맥주 같은 것도 이제 먹고 싶어 하는 좀 경향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캔맥주 이제 구독 서비스 형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또 사람들한테 체험시킬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세 가지 중에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그 서비스는 뭐 월정액 서비스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건데요. 원래 전자책 시장이 예전에 뭐 아마존 킨들의 어떤 그 전자책 기기를 통해 가지고 처음 시장이 됐다가 뭐 국내에서 여러 회사들이 그 전자책 서비스를 했다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밀리의 서재라는 이 서비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오디오북 시장이라든지 요새 보게 되면은 뭐 이북 쪽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그 예전처럼 책 같은 거 보통 하게 되면은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런 것들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히려 또 그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한 노하우만 알고 싶어서 좀 책을 구매한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뭐 PDF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뭐 소책책대 만든다든지 뭐 크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또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면은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사람들이 종이책보다 이제 전자책에 대한 거부감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년 만에 가입자가 70만 이상 정도 모일 정도로 그러니까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장소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새 보면 진짜 많은 게 그런 공유 키친 같은 것도 네, 하나의 또 얘기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온오프 믹스라고 해서 그 세미나 장소를 그 일정 시간대만 공유를 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구독 경제랑 공유 경제는 약간 좀 섞인 패턴 중에 좀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물건 공유, 그러니까 중고거래도 어찌 보면 이런 것들도 네, 구독 경제 또 하나 볼 수 있고, 뭐 지식, 교통 공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공유 경제를 출발했다가 나중에 점점 구독 경제의 어떤 서비스 형태로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료 회원제 도입 같은 경우가 외국 같은 경우는 원래 활발히 되어 있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뭐 티몬이나 요새 쿠팡 같은 경우도 로켓아웃 가입해가지고 좀 많이 쓰시거든요. 그죠? 쿠팡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식으로 월정액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뭐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안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월정액 서비스가 크게 부담이 되진 않거든요. 이 이전에 이 월정액 구독 경제 서비스 전에 또 어떤 게 조금 유행했었냐면요. 그 미미박스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가 예전에 럭키박스라고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금액을 내면은 샘플이라든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서 박스로 보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좀 예전에 많이 진행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형태로 럭키박스 형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쪽도 많은데요.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런 구독 경제 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그것도 최근 보게 되면 라이브 커머스 쪽도 되게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가게 됨에 따라서 컨텐츠나 서비스는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구독 경제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구독 경제 쪽 시장에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 재무 회계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실 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되게 어려운 게 내가 이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고정적으로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유지비라든지 그러니까 내가 직원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지금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비용이 있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구독 경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회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수익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좀 프라이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없으시면은 그러니까 돈은 벌리는데 실제로 수익성이 좀 크지 않은 형태가 좀 생각보다 좀 되게 많아서 그래서 특히라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뭐 고정비나 순이익이나 이런 재무회계에 대한 공부를 좀 병행을 좀 하시면서 만드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라도 이제 산업별로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D2C라고 해서 그러니까 디지털 투 커스터머라고 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 형태로 많이 지금 구독 경제가 확장이 되고 있고요. 뭐 미디어나 컨텐츠 게임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부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유료 회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 RPG 게임 같은 경우 그 유료 회원을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PC방한테 이제 과금을 시키는 형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넥슨이라 해서 하고 있는 뭐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집에서 할 때랑 PC방에서 할 때랑 받을 수 있는 경험치랑 아이템 같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었고 그럼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PC방을 가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PC방 운영하는 사업주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넥슨 게임을 소비자들이 왔을 때 PC방에서 했었을 때 그런 혜택이나 아이템 받을 수 있도록 그 PC방 점주들한테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1차적으로는 PC방 점주들한테 받고 그다음 그 혜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킥보드 같은 경우도 좀 대표적인 거였죠. 그죠? 킥보드나 아니면은 뭐 따릉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공유 경제랑 그리고 구독 경제가 좀 결합돼서 진행하는 서비스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도 아직 여기서는 그러니까 뭔가 많은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지금처럼 비대면이 확장되게 되면 나중에 좀 생겨날 수 있는 모델이 병원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은 정기검진이 필요하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나 이런 걸 가입하게 되면 화상으로도 원격 진료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모델도 충분히 서비스로 파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의 구독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가 넷플릭스 형태의 모델입니다. 넷플릭스 형태의 모델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식음료 컨텐츠나 소비재 쪽이나 컨텐츠 서비스 쪽에서 좀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구독료를 내면은 매월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끔 한 혜택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 배송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럭키박스 형태로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내면은 고정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서비스 형태를 보통 화장품 회사에서 그 샘플을 통해서 사람들을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좀 되게 또 원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 스킨 로션 그리고 뭐 마스크팩 이런 식으로 기업들한테 샘플에 대한 걸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럭키박스로 만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비자들한테 월 정액 서비스 형태로 과금을 시켜서 결국에는 어차피 그 품목을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샘플이라는 게 홍보 용도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급 중간에 있는 에이전시한테 공급을 해서 이 에이전시가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보내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샘플을 알릴 수 있고 그다음 소비자 입장에서도 막 적은 금액에 여러 가지 샘플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많이 도움이 되고 그 가운데 중간에 에이전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월정액 얼마나 하게 되면은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그죠? 뭐 이 정도 금액 상당 혹은 뭐 이 정도 개수는 꾸준하게 보내준다. 이런 형태로 서비스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정기 배송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수기 모델이라는 거는 또 고가 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나
명품 가방, 그죠? 납부 후에 그 품목을 바꿔가면서 이제 이용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이 뭐 해외에서 좀 많이 진행하고 있는 모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표 사례를 보게 되면은 식음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직장인들이 점심 구독 서비스, 그죠? 그 예전에 저도 회사 생활을 해보면 아침에 출근할 때 회사 앞에서 그 김밥 파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저기 얼마나 팔릴까 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옆에서 한 10분, 20분 서 있었는데 거의 아침 출근 시간에 김밥 팔린 것만 100개가 넘게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보면은 맨날 직장인들이 고민하는 게, 아, 오늘 뭐 먹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보면 직장인들이, 아,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아, 식단을 그 집에서 아침부터 준비해서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노려서, 그 이화여대 쪽 앞에 보게 되면은, 저도 예전 이화여대 쪽에 강의를 좀 하러 많이 갔었었는데, 보면은, 그쪽 앞에 이런 다이어트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는 소사업자들이 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런 것도 아침에 아이스박스 갖고 와가지고 샐러드 같은 거 포장해서 파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남학생들이 많은 학교 앞에서는 좀 덜 팔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떤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다음 또 요새 보게 되면은 또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집에 와서 맨날 뭘 만들어 먹고 뭐 하고 좀 되게 힘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예 그냥 구독경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한 달에 얼마를 내고서 매일매일 그 물건을 뭐 가져주는 형태라든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아기가 있는데 아기 이유식 같은 경우도 이런 구독경제 서비스 통해 가지고 월정에 얼마를 내면은 고정적으로 이런 이유식을 또 배달해주는 이런 것들도 지금 좀 많이 파생이 되고 있고요. 패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뭐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뭐 옷을 추천해 준다든지 뭐 양말이라든지, 혹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그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것들도 계속 사람들이 막 찾아보고 뭐하고 이런 것들 좀 하기 좀 되게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초기 설정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이런 거였습니다. 만약 아기를 키운다고 하면은 아기가 그러니까 몇 개월부터 몇 개월까지, 혹은 뭐 반려동물이 하면은 처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0세, 1세까지 어느 시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뭐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다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에 서비스 형태를 만들어서 구독을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필요한 시기에 물건을 배송해 준다든지 정보에 대한 거를 노티스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가지고 또 파생을 또 시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술품이나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D2C 플랫폼과 정기 배송 모델을 결합한 걸 보게 되면요. 뭐 디지털 채널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뭐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PC를 통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정기 배송이나 멤버십 형태로 전환할 수 있게끔 좀 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하고 좀 많이 달라졌던 게 그 쇼핑몰에서는 단순히 이제 물건 파는 형태를 많이 갔다가 이런 멤버십 형태로 좀 많이 전환시키려고 하는 또 추세도 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통 소비 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분석을 이제 ICT에 정역을 해서 거기 맞춤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겁니다.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갖고 있는 서비스나 컨텐츠를 이제 단순히 A라는 물건을 만들어서 바로 돈을 받고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라고 하면은 되게 심플한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죠? 1차적으로 이걸 하려면은 구독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많은 소비자를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처음에는 뭐 가격대를 엄청나게 많이 올릴 수가 없다 보니까 이 프라이싱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낮게 가져갔다가 수익을 적게 가져가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을 세분화시켜가지고 뭐 적은 가격을 세분화시켜서 수익을 만든다든지, 혹은 프라이싱을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좀 하게 되는데, 결국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요새 보게 되면은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실제로 마케팅을 진행했을 때 얼마나 성과 잘 났는지에 대한 걸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 쪽 영역이 되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분석 영역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석 영역이 고도화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구독경제 서비스라는 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그럼 뒷단에 이제 또 넥스트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이 뭐냐?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동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마케팅에서 사람 모으고 서비스를 만들고 뒷단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뭐 푸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백화점 같은 경우가 그 일반 고객들한테 DM 그 우편물을 많이 보내가지고 물건을 사게끔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들을 CRM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고객들한테 맞춤형 푸시를 날아가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진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사업에서 이제 구독 경제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고객들이 원하는 물건이나 컨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화될 수 있게끔 계속 공급을 한다든지 혹은 그 컨텐츠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섭외하거나 업체를 섭외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 두 가지 형태로 좀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니치 분야의 카테고리 킬러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일반적인 형태의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는데 빅바이어라고 해서 엄청나게 뭔가 많이 사는 사람 형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은 보통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싼 프라이싱은 뭐 5만 원짜리. 그 어떤 사람은 뭐 1년 동안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하는 게 특히나도 카드사죠. 그죠? 뭐 현대카드, 뭐 블랙, 뭐 퍼플 이런 그 등급 같은 것도 컬러에서 나는 이유가 이런 것들 좀 잘 분석해서 아 이런 소비 패턴을 보인 사람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니치 분야를 가지고서 고단가로 해가지고 또 구독 경제에서 수익을 많이 창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겁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국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주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대신에 재밌는 게 한국 사이트랑 좀 많이 다른 게요. 한국 사이트는 이렇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주일 무료 체험하고 일주일 지났을 때 뭐 신규로 가입하려면은 회원가입 신청을 해라. 아니, 유료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냐? 아예 처음부터 카드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카드 등록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서 일주일 동안 무료니까 일주일 뒤에는 과금을 시킬 거다. 대신에 니네가 알아서 취소 신청해라. 그런 식으로 신제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취소가 못한 사람도 되게 많고요. 그렇게 실제로 아예 그 약관 자체를 취소 못하면 1년짜리로 이제 묶어가지고 멤버십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도 외국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형태라서 좀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무료 체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결국에는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서비스가 편하거나 좋거나 그런 마음이 들게 되면 결국에는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서 유료 회원을 좀 많이 가입을 시킨 형태로 프리 트라이얼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프라임 멤버십을 활용해가지고 유료 이용자를 확보하고 뭐 OTT나 뭐 헬스케어나 게임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비즈니스를 구독 경제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뭐 무료로 좀 많이 배포했다가 그 다음에 기업체 쪽에서는 보통 카피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유저 사용자당 얼마 형태를 과금시켜서 이제 B2B 시장 쪽을 좀 많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무료로도 많이 좀 풀어주고 있고, 근데 기업 형태로 오히려 그냥 집에서 쓰니까 회사 가서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한 5, 6년 전만 하시더라도요, MS 오피스를 지금처럼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한글을 쓸 정도로 되게 익숙했었고, 근데 회사 쪽에서는 MS 오피스를 많이 썼었거든요. 많이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소프트도 어차피 회사 쪽에서는 MS 오피스 쓰게 만들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좀 익숙하게 만들고 고객들의 진입장벽을 낮춘 다음에 결국 수익은 이 구독 경제를 회사에서 카피 라이센스라고 해서 사용자당 돈을 받는 구조. 이런 것도 요새 보기엔 또 많이 하는 게 그 어도비가 이런 형태 또 많이 하죠. 어도비라고 해서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
그죠? 프리미어라든지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 프리 트라이얼 기간을 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 유료 형태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도 또 구독 경제의 구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기 배송의 구독 경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위클리 셔츠라고 해서 월 얼마를 내면은 매주 셔츠 3장에 5장을 현관문 앞에 배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은 셔츠가 또 많이 필요할 때도 있고 매번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배송 형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그죠? 왜냐면 셔츠는 보통 안쪽에 입다 보니까 그 외투에 있는 옷보다 브랜드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게 다 좋죠. 이 셔츠를 생산하는 공장 입장에서도 계속 고정적으로 그 월 5만 원, 7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본 시드머니가 잡힌 상태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그 월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 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고정 수요를 만들다 보면은 공장 라인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거기서 코스트 세이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가 좀 나오고요. 그다음 오픈 갤러리라는 데는 보면은 또 뭐 3개월마다 그 미술 작품 배송해서 렌털 형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 같은 걸 많이 할 때 요새 보게 되면은 그림 같은 걸 또 많이 걸어두는데 또 몇 달 지나면은 질리는 느낌 좀 많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렌탈 형태라고 뭐 미아이삭스 같은 경우는 월 얼마를 내면 이런 식으로 패션 양말을 보내준다든지 뭐 꽃가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꽃다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집에 꽃을 놓으면요 또 얼마 안 가서 또 바로 또 시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꽃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는 또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니즈를 잘 분석을 해서 이런 꽃 배달 같은 형태 서비스도 만들었고요. 와이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면도기를 해서 왜 보면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 면도하다 보면은 그 부지런하신 분이 있는데 부지런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면도기 날도 잘 안 갖고 막 몇 달 동안 계속 쓰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었고, 예, 갤루가 브루어리 같은 경우도 뭐 수제 맥주를 배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도서나 취미, 그 일상생활 속에서 서비스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 시대의 성공 전략은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 방향성 수립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향성 수립을 잘 못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처음에 사람들을 모으기 어려울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그러니까 돈을 그 구매력이 없는 소비자들 모아놓게 되면요, 결국에는 사람만 많이 모아놓고 있고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충성 고객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게끔 컨텐츠나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주지 못하다 보면요, 회원 가입했더라도 다 이탈이 되는 현상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결국엔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루트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들어온 다음에 어떤 식의 구매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에서 잘 분석을 하셨을 때 실제로 수익성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멤버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이커머스 쪽이나 아니면은 컨텐츠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멤버십 형태를 만든다든지, 혹은 렌탈 같은 경우도 이제 구독 경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일회성으로 구매하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렌탈 형태 서비스로 만들다든지, 혹은 뭐 이런 정기 배송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다든지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밀리의 서재나 런드리고, 필리, 커피리브레, 라이크핏, 결국 이런 것들이 그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좀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요. 요새 또 보게 되면 또 비대면이 많다 보니까 또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좀 많아져서 요새 보게 되면 그래서 모바일 PT라고 해서 이 앱으로 그 월정액을 결제한 사람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영상이나 혹은 식단 레시피라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또 컨설팅 해주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도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데 또 상당히 또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도 현재는 이제 점점 정기 배송이나 멤버십 형태로 파생을 시켜서 하나씩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할 때 LG 케어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번들링해서 그 마케팅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결국엔 대기업 같은 경우도 갖고 있는
서비스나 상품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포트폴리오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구독경제 서비스로 풀어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Q&A 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고, 다음 제가 또 사전에 이런 구독경제 관련해 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궁금해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이런 겁니다. 그 구독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소비자들의 이 니즈를 파악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마케팅 쪽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고객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여성들이 갖고 있는 니즈를 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를 보면 되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딱 20대 초반으로 극대화 딱 타겟팅이 맞춰져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요. 그 제가 네이버 카페 중에서 고무신이라고 해서 그 남자친구 군대 보낸 여성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를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긴 딱 진짜 20대 초반이 맞춰진 타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관찰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뭐에 돈을 쓰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좀 되게 좋아서 실제로 이 소비자들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사람들이 회원가입 이후에 또 회원가입 자체도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서비스 구도를 잘 못 짜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 타겟 특징과 일단 두 번째는 이 모객이 되는 거를 했었을 때 모수가 충분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모수가 충분하면은 금액을 낮게 처음에는 만들어서 진입장벽을 낮게 만든 다음에 소비자들이 회원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모수가 적다고 하면은 고단가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고단가 전략 가져간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그 정도에 대한 돈까지 쓸지를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경매 강의나 부동산 강의 같은 경우는 고단가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300만 원짜리 강의, 뭐 500만 원짜리 강의 이런 게 많은 게 부동산이나 경매 같은 거 잘하게 되면은 몇 천만 원이나 몇 억 같은 경우에 금방 오르는 거는 그죠?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500이나 300이나 그런 거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뭐 200만 원짜리 교육을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 수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모수가 충분한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이미 시장에 큰 업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는 세분화시키는 게 좀 되게 중요합니다. 세분화라는 게 뭐 지역 단위 세분화 될 수도 있고요. 뭐 성별로 할 수도 있고 연령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계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0대 초반 여성 될 수 있는 거고, 아니 20대 후반 직장 여성, 아니 30대 초반 기혼 여성, 뭐 미혼 여성 이런 식으로 계층을 좁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를 만들면 또 충분히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선은 구독 경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좀 잘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구독 경제 서비스 또 파트 2에 대해서 또 4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